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미중 무역 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류허 부총리와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저희가 들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웨이와 일부 거래를 승인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네네. 끝까지는 봐야겠죠.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3대 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이런 지수들이 올해 7월에 이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주춤한 흐름인데 저는 단기간에는 이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었던 모멘텀들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소진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그 대외적인 협상력이 좀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북한이라든지 중국과의 협상을 말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종료가 됐었던 이제 북미 고위급 협상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선 제재 해제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선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입장 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뭔가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중국과의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밤에는 이제 스몰 딜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중국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적재산권 논의에서는 오히려 이제 논의를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스몰 딜이 체결된다고 해도 이 무역 협상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적재산권 네.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무역 분쟁은 계속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미증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그 북한과 중국과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협상력이 이전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탄핵 이슈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협상력이 약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진핑 주석은 어쨌든 장기 집권은 확정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재선을 치러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중국이 시간 끌기에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해질 수 있고 조금 더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에 의해서 북한과 중국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부담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고했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추이를 보시면은 최근에 50선 밑으로 하락한 다음에 추가적인 조정세를 좀 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그 소비자 신뢰지수 추이도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는 상승세가 확연하게 좀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70%다 이렇게 높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기업 실적도 예전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 기업들의 이제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올해 3분기에 전년동기 대비해서 4% 정도 감소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기업의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제 그 경고했던 부분, 기업 실적이 경고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각종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 원동력마저 주춤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미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 연초 대비 자산 분별 수익률을 보시면은 올해 정말 많이 오른 자산이 이제 금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금보다도 S&P 500 지수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 대비해서 보면은 거의 정체기에 있는 코스피보다는 당연히 월등히 높았고요. 일본 증시,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상해 지수, 어떤 지수와 비교해도 미국 증시는 상승폭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뭐 지수 반등에 대한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 연준의 금리 인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예정되는 FOMC에서는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 8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아마 이달 말까지 뭔가 경제 지표라든지 뭐 해외적인 협상 이런 부분에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금리 인하가 진행된 이후에는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발표됐었던 그 9월의 점도표를 네. 보시면은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이 5명, 금리 동결을 예상한 위원이 5명, 인하를 예상한 위원이 7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금리 정책에 대해서 연준 위원 내에서도 이견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찾기가 어렵고, 이걸 다시 말하면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점도표가 따라오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FOMC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언제 또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지기 때문에 모멘텀이 소진되는 그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지금 미국 증시에는 기대 요인보다 우려 요인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수가 조정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고 좀 대응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협상에서 결정적인 변수,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분위기, 기업 실적, 기술적인 분석, 금리 인하, 다양한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고점 돌파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WTO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때문에 WTO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부가 맞붙게 됩니다. 근데 양자 협의에서 과연 이 갈등을 해소할 만한 그런 계기가 나올 수 있을지 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뭔가 극적인 협상이 나올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예.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지난 7월에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했고요. 한국은 그에 대해서 이제 지소미아 협정 종료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로 대응을 했고, 그 이후에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났었던 그 한국과 일본 간의 양자 합의가 오늘 처음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피소를 당한 국가는 이제 10일 내로 그 양자협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회신을 줘야 됩니다. 근데 9일 내로 회신을 했어요. 양자협의를 하겠다라고 회신을 한 거죠. 근데 이때까지 그 일본이 피소를 당한 이후에 양자협의에 이제 나서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특별하게 기대감을 가질 거는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게 WTO 제소라는 게 한 번 시작이 되면은 굉장히 장기간의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자협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고, 이 부분에서 뭔가 이제 그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분쟁 해결 그 절차를 거쳐요. 패널 설치 이후에 뭐 패널 보고서 채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이 필요한데, 이 패널 보고서를 회람하는 데만 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WTO 분쟁 해소의 전체적인 절차는 1년이 이제 훌쩍 넘어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특히 지금 일본과 한국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는 공정무역을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고, 한국은 훼손했다라는 주장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극적 타결에 대한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일본이 이제 지난 7월 이후에 그 국내에 내준 그 반도체 허가는 7건 정도입니다. 굉장히 이제 조금씩 그 내주고 있는데, 어쨌든 내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한국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그보다는 WTO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그러니까 네. 우리는 공정무역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출 허가다. 이쪽에 이제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라는 것도 좀 부담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 그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그 과장급인 실무자 협상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번에 국장급으로 격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번 협상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국장급으로 격상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일본에 제안을 했는데, 일본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 일본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는
되지는 않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베 총리가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언급도 했고 추가적으로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뭔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언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정도로 WTO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한국에 있었던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내고 있어요. 일본의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이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한국 쪽에서도 일본이 처음에 수출 규제를 했을 때는 조금 조급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금 수출 규제가 진행된 지 100일 정도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국내 기업의 생산에 큰 차질이 있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반도체 국산화, 소재 국산화 추진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일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생각보다 좀 버틸만한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굳이 무리하게 희생하면서까지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오늘 있을 양자 협의에서는 뭔가 뚜렷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다만 이런 예상과 다르게 뭔가 진전된 합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는 큰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있을 양자협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 합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첫 해결의 실마리예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측의 수석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기에 해결을 모색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봐야 알겠죠. 어찌됐건 풀리면은 주식시장에는 호재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입장에서 중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